사실 이 지금 보는 장면에 엄청난 스모킹건이 들어있었어요. 전혀 안 보이는데. 현장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는 스모킹건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도태한 시신이 지금 이 시신의 상태를 봐서는 어떤가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벗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좀 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렇지. 안 그랬을 텐데.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오늘은 아산 노부부 화재 사건. 자, 12월 어느 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한 여성이 대리운전을 하고 돌아가던 길에 농가에서 천장을 뚫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죠. 소방차가 무려 5대가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고 보니까 집에 살고 계시던 두 노부부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일단 시신이 두 구가 이렇게 있고요. 침대 위에 시신이 한 구 있고 침대 옆에 바닥에 시신이 하나 있고 완전 다 까맣게 네. 그을려져 있고 천장도 뭐 거의 날아간 상황. 자, 방 구조는 이쪽에 바라보는 쪽이 이제 출입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완전히 소외가 됐어요. 다 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바닥에 이불이 깔려져 있고 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하셨을까요? 불이 확 타올라서 주무시다가 이제 뭐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렇죠. 불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데. 그래서 네.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뭐죠? 이 두 분의 호흡기에서는 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연할 때 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매는 불이 났을 때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 그름이나 이런 연기들이 코나 기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부검이나 또는 검시를 할 때 보면 코 속에서 시커먼 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이 나가지고 막 그 이런 연기들이 나올 때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어허. 그 이제 살인 사건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는 거네, 그죠? 사고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는데 일단 삽이 있는 게 이상하고 아무리 농가라 그래도 삽을 이렇게 잠자는 방 안에다가 둘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병도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병은 농약으로 나중에 판정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시신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이 일부 발견이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삽이 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 조사를 해봤더니 두 분이 평상시에도 좀 다툼이 많았다고. 아. 삽을 이용한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앤 거죠. 자, 순서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둘이서 어떤 이유로 갈등 관계가 있어서 다투다가 할아버지가 삽으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농약을 마시고 죽기 전에 불을 질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밝혀져야 되는 게 뭐죠? 할아버지의 시신에서 독극물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지. 근데 부검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미스테리한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뭐죠? 두 번을 부검을 했더니 네. 불이 발견된 것이 그날 새벽 3시 30분인데 사망한 시점이 발견되기 이전 최하 24시간 이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화재가 나고 하루 전에 이미 노부부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건데, 사실 우리 그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랑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서천 은폐를 위해서 불을 질러서 뭔가 증거를 없애는 그런 류의 사건. 노부부를 살해하고 도망을 갔다가 뭔가 하루의 텀을 두고 갑자기 다시 와서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앴다는. 네, 그런 시간 재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전에 음. 할머니 돌아가신 사건 우리 했을 때처럼 이 노부부를 찾아오는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24시간 후에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 텐데 범행 현장으로 돌아올 때는 한 가지가 각성됐을 거예요.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시간에 갔다면 또 가족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가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경찰이 아직도 현장에 시신이 발견돼서 수사 중이질 않아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면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이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이제 동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불이 난 장소는 너무 많이 타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이 있는데 비교적 거기는 좀 덜 탔어요. 거기에서 6만 원이 들어있는 할머니의 지갑과 서랍장을 열어봤더니 현금 150만 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금품이 목적이 아니네요? 일단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흔적도 안 보이고 사실 이 방 안에서는 뭐 귀금속이나 또는 금품이 많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근에 살고 있던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 지갑과 현금은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 놓아두신 줄을. 아버지의 지갑은 찾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입구 쪽에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외출복을 걸어놓는 행거가 있어요. 거기에 옷들이 다 걸려 있는데 아버지 지갑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타서 지갑의 흔적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갑이 완전히 재가 되어서 찾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없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들이 있네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기둥 슈퍼 사건이 자꾸 지금 저는 떠오르는데 보상금. 기동 슈퍼도 그 아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시달렸어요. 근데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노부부가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식들이? 네.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가입이 돼 있었나요? 두 분 다 아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면은 돈도 안 가져갔고 이거는 원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뭐 이웃이나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뭐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 문자 내용들, 당일날 전화 통화 내용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분들은 그런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죠? 이렇게 누군가가 두 부부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면식범이냐 또는 비면식범이냐, 범행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사팀에서 주변 조사와 현장 탐문을 다 해봤지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현장을 가셨을 때
뭔가 지금까지 수사 방향이랑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게 있었나요? 집에 도착을 했더니 네. 면식범으로만 수사를 해오던 수사팀과는 좀 다르게 다른 장면이 보여요. 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집 외부의 전경입니다. 내가 있는 쪽으로 큰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집이고, 담장이 지금 이제 뒤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낮아요. 아하. 그런데 이 집의 환경의 특징이 뭐가 있죠? 다른 집들이 되게 높아요. 침입이 담이 낮아서 용이하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집들에서 이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면식, 비면식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할 게 아니고, 피해자들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편면식이라고 해요. 한쪽 편, 인근에서 이 두 분만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과 패턴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편면식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면식범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 뭐 강도 또는 절도, 뭐 이런 목적의 침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수사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다시 수사를 전개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피해자 집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마을 입구에 이제 피해자 집이에요. 불이 난 피해자 집. 담벼락 위에 창문이 있는 집들이 있다면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현장입니다. 뭔가 좀 스모킹건이 나와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봐도 뭐 별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뭐 평범한 좀 눈이 쌓여 있는 농가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뭐 어찌됐건 수사팀은 아직까지 스모킹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뭐 저 역시 현장에 가서 스모킹건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네. 사건은 이제 4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증거가 있어도 4개월이면 없어질 만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프로파일링 하면서 그것을 항상 써놨었어요. 사실 이 지금 보는 장면에 엄청난 스모킹건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뭐가 생겼네. 이게 뭐예요? 일단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녹았어요. 봄이 됐으니까. 봄이 돼서 네. 눈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 바로 담벼락 아래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누군가 발견을 했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아까 지갑 얘기는 할아버지 지갑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갑이 이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눈이 와서 4개월 동안 파묻혀 있던 거예요. 야, 생뚱맞은데 이렇게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농작물이 겨울에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눈이 덮인 채로 녹다가 다시 눈이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가 봄이 돼서 눈이 다 녹고 나서 발견된 거죠. 자, 일단은 질문. 이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왜 이 지갑을 여기다 버려놓았을까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또 눈이 쌓여서 관리를 하지 않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면 은닉하기 위해서죠. 그냥 버려두어도 네. 발견되기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버려두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갑이 발견되고 나서 수사팀은 이제 그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담벼락 안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탐문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갑을 이렇게 뭐 1층에서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담벼락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위에 층에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탐문을 시작을 했는데 2층에 외지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고향인 집으로 와서 살고 있던 20대 중반의 네.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피해자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그 피해자 집에서 없어졌다는 지갑도 공교롭게도 그 담벼락에서 발견이 되니까 유력한 용의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의자로 일단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뭐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나요?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컴퓨터를 보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로고 기록이 나오고 영화를 다운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알리바이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진술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에 영화를 다운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네. 프로파일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범죄자의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성향이 불안이 높은 사람. 그래서 애초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범죄 현장을 다시 온 것도 대범한 것이 아니고 불안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것이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합니다. 네. 그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했더니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수사팀은 참 난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 용의자의 심리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범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답답하겠죠? 걱정이 되지. 네. 답답하고. 나는 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어. 근데 분명히 거짓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수사팀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수사팀에서 매일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그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점차 하루가 지나갈수록 불안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수사팀에서 찾아와서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너 그때 불이 나서 그렇게 소방차가 왔을 때 되게 시끄럽고 너도 알았을 거 아니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로그인을 해서 영화를 다운받고 있었는데 무슨 영화를 다운받고 있었니?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유력한 용의자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계절이 지났고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질문이 어떻게 됐어요? 너 그날 다운받고 있었던 영화가 뭐야? 라고 질문했으면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질문했죠? 새벽 3시에 그렇게 시끄럽게 동네가 전부 불을 끄느라고 그 추운 겨울에도 안 자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집 앞에 모여 있었고 5대나 되는 소방차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무엇을 다운받고 있었지?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것은 기억의 단서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그냥 무작정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억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 인터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힌트를 다시 줍니다. 내가 보니까 전쟁 영화 같던데. 네, 맞아요. 그럼 전쟁 영화 뭐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전쟁 영화인데 용의자가 다운받고 있었던 영화는 그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어요.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 그런데 왜 답변 못해? 라고 했더니 마지막 멘트가 정말 황당하게도 야,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또 꼬이는구나. 영화가 뭔지 몰라서 자백한 게 아니고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수사관들의 어떤 전략,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과 위험이 높아져 있을 때 자기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자백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될까요? 범행 도구를 찾아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정식으로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 그 다음에 범행에 사용했던 칼을 발견을 합니다. 거기 이제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피를 닦았지만 유전자 분석을 하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옷은 자 지금 불을 질렀잖아요. 불을 지르면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불에 그을린 섬유가 확인이 돼요.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외지에서 일을 하다가 온 범인이 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창밖을 내려다 보니까 두 노인만 살고 계시는데 자기는 계속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중이어서 저 집 정도면 들어가서 다만 얼마라도 훔쳐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침입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침입을 합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의 옷이 걸려있던 행거에 주머니를 뒤지면서 할아버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순간에 인기척을 느낀 할아버지가 눈을 뜹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가격을 해요. 쓰러뜨린 다음에 도망을 가려고 했더니 고함을 쳐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을 떠서 이만큼 일어나서 앉아서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을 가려던 이 범인은 두 사람 다 내 얼굴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입구에 세워져 있던 삽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쓰러지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저항을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서 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현장을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불과 30m 떨어져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관찰을 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고 창밖으로 지갑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 범인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증거를 남겨놨을까? 뭔가 내가 잊고 온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다가 결국은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을 해서 여기에 불을 지르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럼 결국 오늘의 스모킹건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시점에 발견된 이 지갑 때문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죄 현장의 범위를 얼마큼 설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겨진 스모킹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죠. 끈질긴 수사, 그리고 탐문, 그리고 또 객관적 증거들 통해서 스모킹건을 잡아냈고 결국 용의자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